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 관료들과 회의를 한 건데요. 분위기 어땠을지 함께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어색한 동거가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글쎄요, 될까요? 이게 불가피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이제 장관 인선을 빨리 해야 되겠죠. 내정을 하고 지정을 한 다음에 내정한 다음에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임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장관의 그 임명은 이제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잖아요. 예. 총리의 제청이 뭐 사실 형식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서 이게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불가피하다. 빨리 인선을 서두르고 이제 어색한 동거, 이른바 이제 불편한 동거 뭐 이런 표현들도 하던데 과거에도 그 부분을 빨리 이제 해소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이제 불편한 동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그런 기간이라 하더라도 전직 장관들도 너무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직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또 장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정권 교체기에 또 당연히 그런 이제 어떤 그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까지 뭐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위적으로라도 마지막까지 자신이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전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도 초대 내각 구성하는데 195일 걸렸던가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걸렸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런 철학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까요? 저는 뭐 일단 내각에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전직 정부의 장관이든 새로 지명된 장관이든 어쨌든 국민의 그 말하자면은 위임한 권력을 받아서 공직에 봉사한다는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국정 철학이라는 문제죠. 대통령과 함께 이제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빨리 뽑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민주당이 여당이고 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그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지금 다수 의석이고 뭐 야당의 협조가 물론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뭐 이틀간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 여러 가지를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한 달 정도는 아마 그 불편한 동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요 장관들을 빨리빨리 지명하겠죠. 그럼 저는 제가 보기에 7월이면은 얼추 내각의 형태는 갖춰질 것 같고 완벽한 내각의 형태가 갖춰지는 거는 한 8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장관급 또 그런 또 위치에 대한 그런 지명들은 또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이걸 또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대로 당과 뭐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인사들 쓰지만 어차피 대통령도 지금 생각했던 통합의 문제, 그다음에 그 지난번 보수확장, 외연확장 얘기하면서 보수적 인사들 많이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 진용을 갖추는 거는 이제 뭐 8, 9월이 되겠지만 전 너무 속도에 너무 매몰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가 도시락 회의를 거쳐서 1시 40분까지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산불 대응 등 사고 관련 대비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해 사고부터 다룬 게 좀 국정 안전감을 좀 강조한 걸까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죠. 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제 오전 6시 21분이에요. 임기가 시작된 지가. 근데 벌써 거의 며칠 된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통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통합,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 그리고 이제 내란 종식, 내란 극복 이건데
거기에 못지않게 그러한 어떤 그 이슈에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의식을 못합니다만 가끔 대형 사고가 터져요.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과거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에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세월호 사고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인 경우였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랬고 더 올라가면 뭐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각 정권이 그런 참사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고 항상 그래왔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사건이 터져요. 산불도 마찬가지. 산불이야 뭐 좀 불가항력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이거는 항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국무회의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정권의 성격 이런 걸 떠나서 과거에 정권들이 너무 좀 무책임하게 좀 이런 부분들에서 무관심했던 좀 방기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어제 용산 집무실에 뭐 필기구, 컴퓨터 이런 것이 없어서 황당무계하다면서 무덤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공무원들 이제 직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나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과거 뭐 청와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조금 약간 의아했던 점은 사실 이제 그 업무 인수인계가 된 상황에서 이제 사실 자리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우리가 어공과 늘공으로 공무원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공을 어쩌다 공무원이 준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과 그러니까 막 정치권에서 온 분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늘 공무원들은 이제 부처에서 파견돼 있는 직업 공무원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공들은 국회라든가 뭐 이제 정치권에서 온 분들은 복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직업 공무원들이 왜 다 복귀됐을까?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뭐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이제 행정요원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국정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인수인계한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 그러면 각 실국별로 그 비서관실별로 최소한 한두 명의 말하는 상주 인원들이 남아서 온 사람들에게 그 기기사용법이라든가 마음관리법이라든가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해주고 그다음에 떠났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용산 오자마자 바로 벌써 행정명령 1호가 이제 그 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빨리 불러들여서 하라는 그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TF 구성과 동시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어쨌든 뭐 그게 그 사실 저도 일상화되진 않았어요. 저희들은 사실 저는 이제 인수위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마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 어찌 보면은 신임 대통령이 좀 당황했을 만큼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인수인계 과정이 조금 좀 부실하지 않았냐 그런 좀 말하자면 문제점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취임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그렇죠.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조율 중이다 이렇게만 나온 것 같습니다. 언제쯤 통화가 가능할까요? 어제 통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도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빨리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최상호 부총리에서 바뀌면서 다시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통화가 없는데 뭐 하겠죠. 금명간에 오늘 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워낙 지금 한미 간에 이제 현안이 많잖아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또 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문제도 그렇고 또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계돼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 하나가 지금 사실 이건 뭐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한 얘기가 2027년까지 중국이 반드시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대만 침공이라는 게 우리한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한 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어떤 권력 지형의 변화가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빨리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협상에 그 통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일정도 조율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권력 공백이 길었거든요.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오늘 내일 잡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관련해서 뭐 민감한 문제도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약간 우리 쪽에 이제 외교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식에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조율 관계에서 약간 이제 뭐 이제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정상 통화를 하기 전에 최소한 어떤 우리 쪽에서 친중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어쨌든 외교라는 건 서로 협상력을
최고조로 끌어난 다음에 하려는 거에 관행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도 사실은 협상 레버리지가 있는 게 많아요. 뭐 조선산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이 우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협상력과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당장 제가 보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겠습니까? 취임 축하에 대한 덕담과 함께 정상 간의 이른바 레토릭, 외교적 수사만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 이런 걸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이 얘기보다는 저는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쪽의 협상력을 최고조로 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이제 당선 전에 그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가 있다.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건 문제 삼지 않는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특유의 실용주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넘어서 거의 상인주의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접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른 통화가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충분히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확인된 다음에 통화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인선은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를 내정을 했는데 총리로 김민석 최고하면 떠오르는 게 그 계엄 전에 말이죠. 계엄 훨씬 전에 계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계엄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계엄이 현실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을 지금 내정한 거는 볼 때 총리가 되는 건 확실하죠. 국회 임명 동의가 100%될 테니까 이제 의석수로 볼 때 아마 계엄이라든지 이런 내란 종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방점을 좀 두는 것 같아요. 물론 김민석 수석 최고가 학생회장 출신이고 총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상당히 역량이 있죠. 사선 의원이고 그리고 친명계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든든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총리가 사실 우리나라 총리가 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죠.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책임 총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무수히 많으면서도 총리가 항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 최고가 총리가 임명이 된다면 총리로 이른바 책임 총리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김민석 최고가 당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차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이 대치 국면에서 상당히 그 최전방에 위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계엄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내란 종식의 측면도 그렇고 또 상당히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내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글쎄 뭐 검증 전략이라는 게 크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김민석 지명자가 사실 그동안 16년간의 사실 정치적 낭인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고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다시 정계 복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분신 같은 그런 존재로서 정치적 입지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 엄청나게 이제 보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어를 할 거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사실 그 청문 절차에서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원래 그 현직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느슨하게 또 봐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집요하게 검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지나간 일이고 다시 정계에 복귀해서 지금 그러니까 사선이지만 사실상 이제 연속으로 된 건 이번이 재선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큰 흠결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공세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인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내각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하자면은 친위부대가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점들을 부각하면서 다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가 그렇게 일체가 되는 게 그게 뭐 바람직하겠냐 뭐 이런 정도의 정치 논리로 하겠지만 사실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 그렇게 잠시만요. 네. 지금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인사와 나랑 관련된 부분이라 브리핑했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입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한주 얘기 나온 거예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지시했고요. 이 구성됐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 인수위를 대체할 만한 국정기획위원회를 좀 꾸리는데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정기획원인가요? 국정기획위원회인가? 제가 보기에 위원회일 이 부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국정기획. 근데 아마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발음할 때 약간 원으로 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자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수위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그때 이제 이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가장 1호로 낸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가지고 이게 오히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일 거 가능성이 큰데 이한주 위원장은 사실상 내정될 거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책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른바 정책 책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소득에서부터 추경에 이르는 그다음에 정책에 이르는 모든 지금 제가 강윤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검증 이외에 거의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이제 들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관련하는 이제 뭐 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 이런 부분을 빼놓고 정책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정책실장이 있었잖아요. 정책실장 겸 인수위원장을 겸임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겸 정책실장으로 합한 게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인데 앞으로 저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것이고 청사진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스텝과 어떤 플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상당 부분 쏟아지는 뉴스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은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라든지 뭐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라든지 뭐 언론에서 언급된 게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도 이런 뭐 별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오겠죠? 글쎄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따로 별칭이 없었죠. 윤석열 정부도 없었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고, 참여정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정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란을 그야말로 내란을 이제 종식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정권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별칭을 한다면 국민주권정부, 국민주권주의에 의해서 이 지금 내란을 극복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막아냈고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그러한 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주권주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식한 그 어간에 했던 얘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만약에 글쎄 여러 가지 뭐 이제 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 정부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정권의 성격을 지향하는 정권의 어떤 방향을 또 상징하는 그러한 별칭을 쓸 것이냐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별칭 하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것보다 이재명 정부 너무 이제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권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할까 정체성 같은 거 이번 선거는 아주 특별했던 선거였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추구했습니다만 그땐 따로 별명이 없었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탄핵을 겪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국민주권의 뜻이 담긴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하나의 정권을 상징하는 어떤 정권의 별명 같은 거 그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네.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함께 네. 정책을 개발해 오던 인물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멘토라고 불렸고 정책 집사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이끌 그 방향성들을 아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그 어떤 정부의 네이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주목하는 게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재헌절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임명을 받겠다고 국민 임명식 뭐 임명장 그런 뭐 수여식 같은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아마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달 정도 고비심을 한 다음에 이제 공모도 하고 해서 7월 17일 날 국민의 이제 임명장을 받는 그 형식을 취하는 날 우리는 이런 정부를 명명을 하고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 아마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커서 아마 그날 정도의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그런 네이밍과 정부 명칭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본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여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건 뭐 예정됐던 수순대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정권 때 대통령의 이른바 제2호권에 막혔던 건데 이 최상병이 언제 때입니까? 벌써 이걸 아직도 지금 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 관련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고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뭐 건진법사 관련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수수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지금 다 지나간 얘기가 아닌 공직선거법 관련 의혹 같은 거 이런 것들 규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져 왔어요 지금.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내란과 관련된 거 이걸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내란이라는 게 물론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수사를 이제 좀 짧고 좁게 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요 깊게 해야 돼요 하더라도 좀 그러면서 볼 때 이 내란 특검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빠른 게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통과된 3대 특검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1호 법안이라는 건 상징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향성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민 안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첫 번째가 경제고 두 번째가 안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와 안전에 관련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일주일이나 뭐 1, 2주 있다 통과시켜도 이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법안도 아니고 몇 번이고 이제 지난 정부의 거부권에 막혀서 국회로 되돌아와서 폐기되었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하자면 특검법들은 예외성 보충성 때문에 이제 현행 그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이런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특검인데 이거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국회가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대통령은 대통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 화합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민주당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좋은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대통합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이른바 좋은 국합의 역할을 하고 당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른바 적폐청산할 수 있는 이른바 내란 특검이라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그쪽에 또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오히려 다른 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뭐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 쳤을 텐데 이게 물론 하급성 시급성 있는 이런 법안들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있다가 6월 말 정도 해도 되는데 이걸 했던 거는 결국에 이런 쪽에 내심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정 정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제한적인 어떤 이른바 정밀 타격식의 서지컬 스트라이크식의 좀 딱 이렇게 딱 집어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수사와 특검들이 오히려 전 국민 화합에 저해되고 야당의 극렬한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저도 충분히 뭐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여사 특검 이런 것들은 당위성 갖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 시기에 내란 특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을까라는 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빨리 이런 걸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특검이라는 게 물론 한두 달에 끝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이건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그리고 보완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믿지 못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랬잖아요. 이걸 사실 민생 관련 법안을 하고 나서 한다? 이게 오히려 더 그게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전 빨리 이런 것들은 해서 범위를 그렇게 넓게 하지 말고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간다거나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정권의 그 이제 이미지가 많이 꺾이기도 하고 국정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보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건 빨리 해서 끝내고 그 대신 이걸 병합해서 같이 하면 돼요. 이거 민생 관련은 따로 이거 끝난 다음에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쪽 때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민생 관련 그리고 안전 관련도 경제 관련은 그것대로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분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투태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러려고 뭐 힘을 그렇게 실어준 거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으나 진작 그 윤석열 정부 때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 생각이 다르다. 근데 저도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당위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검법안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이제 수사 인력, 검사 인력을 두는데 군이나 이런데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는 다른 그런 수사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쳐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방대한 규모로 지금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려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밀 타격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짧게 그리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넓게 전선을 확대해서 이런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 가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여당이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오늘 3대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론을 부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김재섭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어쨌든 당론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뭐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당론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뭐 거부권이 됐을 때는 이제 돌아올 때 200석이 이제 200석이 있어야 이제 의결 규모가 되니까 그때는 당론이 필요했고 단일 대우가 필요했고 이탈표 방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150석 넘어가면 다 통과고 지금 야당의 의석 합치면 190석인데 지금 여당의 단일 대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국민들 눈에 이게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게 개혁과 쇄신의 어떤 이런 바람이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 대우라기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긴 다음에 이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른바 권고적 당론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 투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어쨌든 이건 통과가 되는 거고 통과가 되면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론했는데 통과시켜서 우리는 막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건 정치적으로 단일 대우라는 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희망회로고 정신승리에 불과한 거지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에 있었을 때의 관성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 논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말이죠.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보는 게 아직도 김건희 여사하고 최상병 특검을 반대합니까? 탄핵도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근데 아직도 지금 그 내란 특검까지 그렇다 쳐요. 자신들이 직접 이제 배출한 대통령이 그야말로 저지른 짓이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국민들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거 하라는 거가 많았어요. 여론조사도. 근데 아직도 저렇게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무도한 폭거를 해놓고도 그리고 아직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을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뭐 내란 특검은 반대하고 김건희 여사나 최상병 특검은 받아들인다. 뭐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래야 쇄신의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쇄신을 한다고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반성도 하는 것 같은데 대선 때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것도 좀 떼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거 세 개 다 반대한다고요? 여전히 국민들의 민심과는 따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원 증언법을 두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설명과 협조가 필요하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좀 사실상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좀 속도 조절에 나설까요? 이건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하고 좀 다릅니다. 이 괴가. 대법원에 대한 이 법관 증언 얘기는 물론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해요.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재 이 국면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대법원의 이게 이 대법관을 지원시킴으로써 이른바 전원합의체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새 특검 통과시켰는데 대법관의 인원을 지원시키는 거 이게 대법원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하는 건데 이것까지 또 가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거는 처음부터 굳이 쓸데없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오찬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이건 법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김용택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오해다. 우리가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은 여당 내에서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은 금년간에 통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그 얘기는 뭐 협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다수 여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와 양보라는 거는 강자의 언어지 약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약자가 배려하고 양보하겠다는 거는 굴욕을 감당하겠다는 얘기고요. 강자가 배려하고 양보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알았다. 근데 우리는 좀 이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말하자면 뒤흔들 수 있고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은 저는 특히 여야 합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법안들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법안들은 저는 한쪽이 반대해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른바 정치 제도와 관련된 정치관계법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관련된 사법 체계와 관한 법들, 이건 여야 합의로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여야를 나눠주고 뭐하러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민주당이 속도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관철하게 한 법들,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정책관계법, 그다음에 경제관계법 이런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법안들은 저는 무조건 여야 합의로 가야 하고 속도 조절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국회 설명과 협조도 대법원장이 하겠다고 얘기했고 국가의 100년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아니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대법원을 바꾼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유추하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그렇게 속도를 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얏 나무 아래에서는 가끔 고치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계속해서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당 톡방 경론 이후에도 좀 쇄신의 구심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양새죠.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영 지금 쇄신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전히 이제 그 친한계와 이제 친윤계, 친윤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은 친윤인 것 같아요. 친윤이라는 분들이 지금 딱 조직화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문수 후보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거를 볼 때는 여전히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쇄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 나눴던 그 특검 관련 이런 것들도 태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국민의힘이 바뀌겠구나 우리가 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여전히 그 계파 갈등 같은 거 친한계가 지금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게 했습니다만 원내대표는 지금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대행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김문수 후보가 41%가 나왔어요. 41%가 나왔고 지금 이른바 친윤의 어떤 그 친윤을 주도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지역 그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왔다고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지역, 강원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친윤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봐라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표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쇄신을 할 수 있게끔 표가 아예 40%가 안 나왔으면 명분이 좀 되는데 40% 이상이 나왔다고. 41%가 김문수 후보가 받은 상황에서 이쪽에 동쪽 TK 지역과 PK 지역 그리고 강원도 이쪽은 김문수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쇄신을 하기도 애매한 지금 이 득표율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을 하고 황골탈퇴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아직은 좀 회의적이에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도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던데 얘긴 자신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지금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기 전에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걸 안 했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만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게 했고 이제 와서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물론 합니다만 자신이 당권을 의식하는 거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친윤계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유용할 것이고 그런 식의 지금 그 지난번 선거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그런 맥락이 작용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전 그러한 어떤 그 논리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내용을 겪으면서 쇄신이나 황골탈태로 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비대위로 갈 것이냐 전당대회 할 것이냐 문제도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당연히 아마 당분간은 상당히 그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와 일부 지도부가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어느 정도 이걸로 털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그만두는 거는 책임에 대해서 첫 단추죠. 그게 완결성은 아닙니다. 최소한 책임을 지고 이제 자리를 물러난다는 건 그건 기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은 권위하고 굴림밖에 더 낫겠습니까? 책임이 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왜 패배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뭔가 그 리빌딩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책임은 지겠다고 그것도 뒤늦은 사실은 이제 그 사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과 이런 게 없이 자 일단 미봉으로 일단 덮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좀 전에 의총에서도 자 우리 단일대우 합시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아직까지 쇄신이 멀었구나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그러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대선의 여론 지형을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노동당 후보의 합이 딱 50%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이 딱 50%입니다. 국민은 정확하게 진보와 보수 5대5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걸 방증한 거고 그렇다면 아직도 보수에게는 50%의 근거지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규합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배의 원인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야죠. 바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복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귀가 없이 다음 승리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서둘러야 할 것은 정확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대위를 내년 지방선까지 가고 아니면 조기전 돼야 되고 이런 건 패배 분석 없이 아무리 정치가 당파 싸움보다 계파 싸움이 더 치열하고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게 내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패배에서부터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부터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파란색 옷을 입고 관악상에서 이제 철봉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렸던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저거는 당권 도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조금 전에 김문수 전 장관이 당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 지금은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차기 당권에 대해서 욕심이라는 표현은 글쎄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는데 저는 상당히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김문수 후보가 했던 얘기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발언한 내용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당내 어떤 주도권 다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철봉한 걸 가지고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전 모르겠는데 철봉했다고 파란 옷 입고 철봉했다고 그걸 당권 도전한다고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김상욱 의원의 생각인데 당권에 욕심이 없다, 당대표에게 욕심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 당내 지형이나 여러 가지 친윤과의 어떤 역학관계 같은 거 김문수 후보는 친윤도 아니면서 친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그 경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 완전히 선을 긋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히 왜 친윤과 선을 긋기 어렵다고 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습니다만 그때도 여전히 그 김문수 그 당시 후보는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친윤과 자꾸 어떤 맥이 닿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대표직 하고 싶지 않아도 친윤이 만약에 친윤 그룹이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거기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바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가 전혀 당권에 없겠어요. 전혀 욕심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거기 내가 몰입해서 이 당권을 차지하겠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상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만약에 상황이 되면 당권을 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마 당권이 욕심이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나 그 한동훈 전 대표 이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까지는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대선 패배, 물론 이제 잠깐 들어왔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6월 임기, 전 자녀 임기, 전 권영세 위원장의 임기만 채우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이 내홍이니까 이걸 관리할 때까지 가는지. 저는 그래서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거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선출된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좀 달라 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제 당을 지휘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치는 앞으로 펼쳐질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것인지 그 누가 어떤 계파 출신이고 또 어떻게 당의 어떤 뭐 말하자면은 지원을 받아서 되는지 그게 중진이 될지 아니면 또 말하자면 신진기회가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변수지 제가 보기에 지금의 가장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주도권 다툼에서의 가장 큰 말하자면 징후와 그런 변곡점은 결국 조만간 다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될 것이냐 저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뭐 대표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당 선거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됐어요.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당 대표, 당 원내대표 이 투톱이 이 정부와 이제 협조를 잘 하고 말이죠. 호흡을 잘 맞춰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건 그래요. 제가 뭐 어떤 인물이 될 거라고 뭐 서영교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김병기 의원 얘기도 나오니까 뭐 어떤 내부의 경쟁에 의해서 되겠죠. 제가 여기서 누가 된다 뭐 얘기하는 건 뭐 의미도 별로 없는 얘기 같고 어쨌든 당이 이제 정권과 이제 호흡을 맞추되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겠다. 그걸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특검을 밀어붙이면서 법원조직법 등 이런 것들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지도가 들어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 타협하고 양보하겠다는 것. 첫날 그렇게 여야 대표와 비빔밥 먹는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정신을 같이 살릴 필요가 있다. 그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13일에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기 때문에 일단 서영교, 김병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에 변수는 또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원내대표 선거를 비유해서 자동차 세일즈맨들한테 자동차를 파는 이제 선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흔히 비유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선출직의 선수들이 또 선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민주당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부터 국회 선출직에도 권리당원 20%의 투표율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당원 20%가 어떻게 투표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의원들의 표심도 표심이지만 권리당원 20%의 이 움직임이 향후 이 말하자면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